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 속에 시민권 승인 건수가 최근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사 부담과 불확실성으로 신청 건수 역시 급감했습니다. 비영리 라디오 NPR이 이민서비스국 자료를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시민권 승인 건수는 32,86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USCIS가 월별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한 2022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불과 몇 달 전과 비교하면 감소폭은 더 두드러집니다. 지난해 4월 승인 건수는 88,488건으로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약 9개월 만에 63% 급감했습니다. 전체 처리 건수도 지난해 9월 78,379건에서 올해 1월 37,832건으로 절반 수준 줄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민권 인터뷰 일정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인터뷰 이후 최종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는 추세로 알려졌습니다. 심사가 강화되자 신청도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엔 신청자가 16만 9,159명으로 최근 4년 사이 가장 많았지만 한 달 뒤인 11월엔 41,478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한 달 사이 약 75% 줄어든 셈입니다. 이후에도 12월 42,569명, 올해 1월 46,385명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대규모 추방 정책이 시행되면서 일부 이민자들이 시민권 신청을 서둘렀지만 이후에는 심사 부담과 불확실성으로 신청을 미루는 분위기가 확산됐다는 분석입니다. USCIS는 시민권 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도입됐던 시민권 시험을 다시 적용하고 영어 요건도 강화했습니다. 신청자의 SNS 활동을 확인하는 한편 이웃 조사도 재도입했습니다. 신청자의 도덕성과 헌법 충성 여부를 보다 엄격히 검증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연방 정부가 미국 시민권 획득을 목적으로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출산 관광을 겨냥한 대대적인 단속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심리 중인 가운데 패소에 대비한 차원이란 해석입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전국의 IC 요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출산관광 이니셔티브에 집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이메일엔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악용하는 사기, 금융범죄, 조직적 지원 네트워크를 교란하는 것이 이번 단속의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출산 관광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획득하는 헌법상 권리인 출생 시민권을 노리고 입국 목적을 속이는 등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즉시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겐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명령은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현재 연방 대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그러나 대법관들은 해당 행정명령이 헌법적 취지와 과거 판례에 어긋난다는 법리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면서 행정부의 패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결국 IC가 공권력을 통해 출산관광 단속에 나서는 것은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위헌 또는 위법으로 결론 내려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통제되지 않은 출산 관광은 납세자에게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고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360만 건의 미국 내 출생 가운데 출산 관광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공식적 통계는 없습니다. 한 이민 반대 단체가 2016에서 2017년 1년 동안 2만에서 2만 5천 건의 출산 관광이 있었다고 발표한 적은 있습니다. 4월에 이어 5월에도 가족이민 문호가 상당폭 앞당겨졌습니다. 취업이민 1, 2, 5순위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지만 3순위 숙련공, 4순위 종교이민은 모두 동결됐습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2026년 5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4월에 이어 5월 문호에서도 가족이민 문호가 대폭 진전되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가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17년 5월 1일에서 2017년 9월 1일로 4개월 진전했고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2018년 3월 1일에서 2018년 10월 1일로 7개월 당겨졌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대상의 가족이민 2A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기존 2024년 2월 1일에서 2024년 8월 1일로 6개월 진전했습니다.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 가족 이민 이비순위는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2017년 8월 8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앞당겨졌습니다. 이비순위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17년 5월 22일로 동결됐습니다. 가족 이민 3순위와 4순위도 부문별 보름에서 최대 4개월가량 앞당겨졌습니다. 반면 4월에 대폭 전진했던 취업이민 문호는 5월엔 대부분 동결됐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 부문의 우선일자만 전달에 비해 3개월 진전됐을 뿐 3순위 숙련공 부문과 4순위 종교이민 성직자 부문, 비성직자 부문 모두 동결됐습니다. 접수 가능 우선일자도 3순위 비숙련공 부문, 4순위 종교이민의 성직자 부문과 비성직자 부문은 동결됐습니다. 다만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 5순위 투자이민은 5월에도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국 대사로 한국계 정치인인 미셸 박스틸 전 연방 하원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 이주한 이민 1세대이며 두 차례 연방 하원 의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미셸 박스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안을 상원에 송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가 지명된 것은 지난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약 15개월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후 중국과 일본 등 주요국 대사를 지명했으나 주한 미국 대사관의 수장직은 오랫동안 비워뒀습니다.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임명된 조셉 윤 전 대사대리가 지난해 10월까지 역할을 했고 이후 케빈 김 주 아세안 미국 대사 지명자가 대사대리로 임명됐으나 2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귀임했습니다. 스틸 지명자는 공화당 소속 여성 정치인으로 일찌감치 대사 후보로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적인 친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배우자인 숀 스틸 전 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장이 당내에서 상당한 입지를 지닌 인사로 평가됩니다. 대사 지명이 늦어지면서 한때는 후보군에서 멀어졌다는 평가도 나왔으나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스틸 지명자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1977년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주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감독관을 거쳐 2020년 연방 하원에 입성했습니다. 2022년 재선에 성공했으나 2024년 선거에서는 아쉽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는 특명 정권 대사로 상원 청문회를 거쳐 인준을 받아야 임명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실제 임명까지는 길게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와대는 오늘 새 주한 미국 대사 후보로 미셸 박스틸 전 연방 하원 의원이 지명된 데 대해 스틸 대사 내정자가 향후 정식으로 임명되면 한미 관계 강화와 한미 양국 국민 간 우정 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할 독립적인 직무수행능력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정헌법에 따른 대통령 권한 이양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틀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제이미 레스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을 향해 문명 전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한 발언과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묘사한 이미지를 올린 일을 계기로 추진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일련의 언행이 대통령의 판단력과 안정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스킨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서 혼란을 키우고 의회의 전쟁 권한을 침해했으며 교황을 공격하고 자신을 예수에 빗댄 이미지를 유포했다고 비판하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의회가 25차 수정헌법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CIA 국장 존 브레넌도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을 하며 25차 수정헌법 적용을 공개 촉구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대통령 직무수행능력평가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민주당 자료에 따르면 이 기구는 전직 대통령, 부통령, 서전 제너럴, 장관급 인사 등 은퇴한 행정부 고위직 4명과 의사 4명, 정신과 의사 4명 등을 양당 지도부가 나누어 추천하고 이들이 다시 의장을 뽑는 17인 체제로 꾸려집니다. 현직 공무원이나 현역 정치인은 참여할 수 없도록 설계됐습니다. 미국 헌법 25차 수정헌법 4조는 부통령과 내각 다수 또는 의회가 법률로 지정한 별도 기구 다수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면 부통령이 즉시 권한을 넘겨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 의회가 판단하게 되며 양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부통령이 계속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엔 민주당 하원 의원 5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현실적으론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책엔 반기를 들었지만 대통령의 직무수행 자격 자체를 심각하게 문제 삼은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1월 취임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주요 선거 공약이었던 공공식료품점 운영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판매 품목 전체가 아닌 식료품 꾸러미에만 최저가가 적용될 전망인데요. 첫 매장은 내년 말 오픈 예정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어제 이스트할렘의 전통시장 라 마게르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식료품점 운영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공공식료품점 판매 상품 중 현재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이 보장되는 생활필수품 바구니가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즉 모든 상품이 아닌 별도로 지정될 생필품 바구니에만 저렴한 가격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뉴욕시 경제개발공사 임시회장 제니박은 생필품 바구니가 신선한 일상 식료품으로 구성되고 5개 매장에서 모두 고정 할인가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줄리수 뉴욕시 경제정의 담당 부시장은 가구에서 매주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는 지역사회 의견을 경청할 것이고 매장에 진열된 식품은 동네 사람들이 먹는 것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의 공공식료품점 공약은 실험적이라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해당 정책이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란 지적과 민간 식료품점 점주들은 가격 경쟁 심화를 우려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7천만 투입해 임기 말까지 5개 자치구 전체에 공공식료품점을 개점할 예정입니다. 뉴욕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첫 매장은 내년 말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매장은 민간 운영자를 고용해 관리하게 됩니다. 맘다니 시장은 라 마게르타에 위치할 식료품점은 2029년 개점할 것이라며 이것을 먼저 발표하는 이유는 다른 매장들과 달리 완전히 새로 지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매장 개점에는 $3천만 투입될 예정으로 시의회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뉴욕시의 중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 어포더블 하우징 상당수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건물이 지어지고도 1년이 넘게 입주자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엔터프라이즈 커뮤니티 파트너스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에 지어진 4,500개 이상의 어포더블 하우징 건물이 완공된 후 세입자가 입주하기까지 평균 439일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물이 다 지어진 후 세입자를 받기까지 1년이 넘게 걸려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뉴욕시에서 세입자들이 정부 보조를 받는 소득 제한형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선 그 기간은 전국 평균 156일보다 3배 수준으로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물을 짓고도 즉각 세입자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뉴욕시 어포더블 하우징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한 탓입니다.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로 주택이 절실한 세입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부동산 소유주와 투자자들도 수익을 즉각 확보하지 못해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 뉴욕시는 어포더블 하우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나선 상태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취임 당일 절차 간소화 태스크포스를 소집했습니다. 해당 태스크포스는 당초 지난 11일까지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미뤄지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저소득층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을 놓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바우처 혜택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앞서 시의회가 통과시킨 주택바우처 가격 완화 조례를 시행하기에는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와 관련해 시행을 강제할 수 없다며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뉴저지 노스버겐에서 인화성 화학물질을 실은 화물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화학물질이 유출되면서 위험에 노출됐었지만 다행히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화학물질로 인한 주민 피해 역시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기업 CSX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15분쯤 뉴저지 노스버겐 토넬 애비뉴 인근 철로에서 총 13량의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노스버겐 공공안전국장은 이번 사고로 차량 7대가 전복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3대는 화학물질을 싣고 있었고 그중 한 대에서 페인트와 매니큐어 제거제에 사용되는 인화성이 매우 높은 화학물질인 에틸 아세테이트가 누출됐습니다. 출동한 위험물 대응팀과 소방관들은 사고 지역을 봉쇄하고 차량에서 유출된 화학물질을 희석시키기 위해 물을 뿌리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누출은 멈춰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예방 차원에서 3번 국도와 토네레비뉴 인근 양방향 도로는 모두 폐쇄됐으나 밤늦게 다시 개통됐습니다. 사고 열차도 밤새 대형 크레인을 사용해 다시 철로 위로 올려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CSX 측은 성명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피해 지역을 최대한 안전하고 신속하게 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지역 주민들도 위험이 없다고 밝히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